에드거 앨런 포 도둑맞은 편지. 도둑맞은 편지는 세계 최초의 명탐정 오기스트 듀팽의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대부분의 추리소설과 달리 처음부터 범인을 밝히고 시작하는데요. 듀팽은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 사건을 해결하는데, 사건 해결의 핵심은 바로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였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요. 또 재밌는 건 이 작품의 심리적 추리를 바탕으로 한 논문도 여러 편이 나왔다고 하니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작품은 셜록 홈즈의 보헤미아 왕국 스캔들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코난 도일을 오마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듀팽이 등장하는 작품이 3부작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모르그가의 살인사건과 마리 로제의 비밀을 이은 도둑맞은 편지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파리에 머물던 1800땡땡년 가을, 돌풍이 불던 어느 날 저녁, 파리 교외에 있는 싱제리맹 디노가 33번지 3층 뒤편에 있는 작은 서재에서 나는 내 친구 오기스트 듀팽과 함께 해포석 파이프를 입에 문 채 명상에 잠기는 이중사치를 즐기고 있었다. 우린 적어도 1시간 동안 깊은 침묵을 유지했다. 누군가 우리를 봤다면 담배 연기가 무겁게 짓누른 자욱한 방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른 저녁부터 우리가 나눌 대화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르그가의 살인사건과 마리 로제 사건의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오랜 지인인 파리 경찰국 G 땡땡이 들어왔는데 마치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왜냐하면 그는 다소 비호감이긴 해도 유쾌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린 어둠 속에 앉아 있었으므로 듀팽이 불을 켜려고 일어났지만 국장이 우리와 골치 아픈 일을 논의하러 왔다고 하자 듀팽은 램프를 켜지 않고 다시 앉았다. 그런 얘기라면 어둠 속에서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것도 자네의 이상한 생각 중 하나로군. 국장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뭐든 이상한 것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는 늘 이상한 일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듀팽은 국장에게 파이프를 건네고 의자에 앉았다. 그나저나 골치 아픈 일이 뭔가요? 설마 또 살인 사건은 아니겠죠? 아니네. 이 사건은 사실 아주 단순해서 우리 경찰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듀팽 자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이야. 단순한데 이상한 사건이라고요? 듀팽이 말했다. 뭐 그래.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하기는 한데 우리한테는 난처한 사건이야. 사건이 너무 단순해서 엄청 당혹스러운가 보네요.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국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미스터리가 너무 쉬운가요? 세상에, 너무 단순한 미스터리가 어디 있나? 그럼 뭐 너무 뻔한 미스터리라고 해두죠. 듀팽, 농담도 잘하는군. 국장이 요란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인데요? 내가 물었다. 말하겠네. 국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 잠긴 채 의자에 앉아 대답했다. 짧은 얘기지만 그 전에 약속을 해줘야겠어.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만약 얘기가 새어나간다면 난 잘리고 말 거야.
아휴, 알았으니 어서 말해보세요. 내가 말했다. 걱정되시면 말던지요. 뒷팽이 말했다. 아니야, 들어보게. 최근 고위 인사가 왕실에서 중요한 문서를 도둑맞았네. 그 문서를 누가 훔쳤는지도 알아. 그가 그것을 가져가는 게 목격됐으니까. 아직 문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죠? 뒷팽이 물었다. 그 문서의 특성상 그의 손을 떠나면 즉시 발생하는 어떤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자의 손에 있는 게 분명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가진 사람은 어떤 권력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권력은 엄청난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되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뒷팽이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그것이 공개되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의 명예가 위태로워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저명한 인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 도둑은 자기가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라는 것을 원래 소유주에게 알려야 되겠네요. 내가 말했다. 범인은 바로 사람으로서 할지 못할지 구분하지 못하는 D 장관이야. 그의 범행은 아주 대담했지. 문제의 문서, 그러니까 그 편지는 고위 인사가 혼자 있을 때 받은 것이었네. 그런데 그분이 그 편지를 읽던 중 갑자기 다른 고위급 인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분은 그 편지를 숨겨야 했어. 그래서 서랍에 넣으려고 했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편지를 뒤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 하지만 주소가 적힌 겉표지가 펼쳐져 있어 안에 내용물은 보이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때 D 장관이 들어온 거지. 장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편지를 감지하고 주소의 필체를 알아본 후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을 눈치챘어. D 장관은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문제의 편지와 유사한 편지를 꺼내 읽는 척하면서 그 편지와 나란히 올려놓은 뒤 한참을 더 대화한 후에 일어나 나가면서 그분의 편지를 집어든 거야. 자기 것도 아닌 그녀의 편지를 말이야. 편지의 주인은 눈앞에서 편지를 도난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이 있어서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거지. 결국 장관은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중요하지 않은 편지만 탁자 위에 덩그러니 남았던 거지. 자네 말대로 범인은 그녀에게 누가 도둑인지 분명히 알려줬건 그래. 뒷팽이 내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험할 정도로 행동하고 있어. 그래서 편지를 도난당한 그분은 그것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애태우고 계시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비밀리에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거고 국장님보다 철저하고 현명하게 그 일을 처리할 사람은 없었겠죠. 뒷팽이 말했다. 무슨 그런 쑥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군 그래. 그렇다면 그 편지는 아직까지는 장관이 가지고 있다는 게 분명하네요. 그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건 그 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 편지를 사용하는 순간 권력은 사라지겠죠. 내가 말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확신하고 수사를 진행했지. 첫 번째는 장관의 집을 철저히 수색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가 모르게 수색을 해야 했던 거야. 장관이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서 위험을 초래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국장님은 그런 수사에 능하시잖아요. 파리 경찰들에게 그런 일이야 늘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나는 자신만만했지. 게다가 장관의 습관이 도움이 됐어.
그는 밤새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아이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숙소는 장관의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 나폴리 출신이라 술을 좋아하더라고. 아시다시피 나는 파리의 어떤 방이나 캐비닛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지난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직접 그의 집을 수색했네. 내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하지만 비밀을 말하자면 엄청난 보상금도 약속을 받았거든. 하지만 범인이 나보다 더 영리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군. 편지를 숨겼을 만한 구석구석을 모조리 찾아봤지만 없더라고. 다른 곳에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뒤팽이 말했다. 현재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을 볼 때 디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었을 거야. 편지를 바로 사용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물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편지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편지는 집안에 있거나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겠네. 맞아. 그래서 벌써 2번이나 노상 강도를 수색하는 척하고 그의 몸을 철저히 수색도 해봤지. 괜한 수고를 하셨나요? 내 생각에 디 장관은 바보가 아니니 이런 일을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그는 시인이야. 내가 보기에 바보와 시인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국장이 말했다. 그런가요? 뒤팽이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있더니 말을 이었다. 저도 종종 시를 씁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 집을 어떻게 수색했어요? 내가 물었다. 사실 우린 시간을 들여 찬찬히 수색을 했어. 난 이런 일에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밤새워 모든 방을 살펴봤네. 먼저 방 안에 가구를 조사했지. 모든 서랍을 열어봤고 비밀 서랍도 찾아봤어. 훈련받은 요원이라면 비밀 서랍을 놓칠 리 없으니까 그 점은 믿어도 되네. 모든 비밀 서랍은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니 그걸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우린 자를 가지고 다니며 명확한 규정대로 작은 틈새 하나 놓치지 않고 살펴봤네. 그리고 의자도 조사했지. 가늘고 긴 바늘로 쿠션을 일일이 찔러보고 탁자는 상판까지 뜯어내 살펴봤어. 상판을요? 내가 물었다. 물건을 숨기는 사람들 중에는 탁자 상판을 제거하고 그 안에 구멍을 내서 넣기도 하니까 침대 기둥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되지. 하지만 구멍은 소리로도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물건을 넣을 때 그 주위에 솜을 충분히 넣어두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아. 게다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모든 가구를 떼어내 분해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편지를 돌돌 말면 큰 뜨개질 바늘과 크기가 다르지 않을 테니까 의자 등판에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설마 모든 의자를 다 뜯어본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하지만 성능 좋은 확대경으로 모든 의자 등받이와 가구 이음새를 조사해봤네. 최근 손댄 흔적이 있었다면 발견했을 거야. 예를 들면 먼지 한 톨이라도 사과 한 알만큼 크고 분명하게 보였을 테니까. 그러니 접착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틈이 있었다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거야. 거울과 유리판 사이, 침대와 이불, 커튼, 카펫도 살펴봤어요? 물론이지. 그런 식으로 그 집 가구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살펴봤어. 우린 전체 표면을 구획으로 나누고 번호를 매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한 다음 바로 옆에 붙어있는 2집을 포함해 건물 전체를 확대경으로 면밀히 조사했네. 옆집까지요? 와,
대단한 수고를 하셨네요. 내가 말했다. 그래, 물론이야. 힘은 들었지만 보상금이 엄청나니까. 그 집들 마당도 조사하셨어요? 모든 바닥은 벽돌로 보장돼 있어서 비교적 쉬웠네. 벽돌 사이에 있기를 조사해보면 되니까. 물론 D 장관의 서류와 서재의 책들도 살펴보셨겠죠? 당연하지. 우린 모든 책들을 그냥 흔들어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살펴봤네. 또 모든 책의 표지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확대경으로 면밀히 조사해봤어. 책은 제본에 손을 댔다면 빠져나갈 수 없었을 거야. 새로 제본한 채 대여섯 권이 있길래 바늘을 세로로 넣어서 조심스럽게 조사해봤지. 카펫 아래도 살펴보셨다고요? 카펫을 모두 걷어내고 확대경으로 바닥을 샅샅이 뒤졌네. 벽지는요? 그것도. 지하실은요? 당연하지. 그렇다면 편지는 집에 없는 게 아닐까요? 그래.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듀팽. 집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보세요. 소용없네. 편지가 그 집에 없다는 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보다 확실해. 그럼 더 이상 조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군요. 아, 편지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럼 알고 있지. 국장은 수첩에 적어놓은 편지 모양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설명을 다 읽은 후 그는 떠났는데 그의 모습은 내가 알던 그의 모습 중 가장 우울해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는 우리를 다시 찾아왔고 우린 그전과 비슷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는 파이프를 물고 의자에 앉아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결국 내가 먼저 물었다. 그나저나 그 도둑맞은 편지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D 장관을 이길 수 없다고 결론 지었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됐지. 뒷팽의 제안대로 다시 한번 집안을 살펴봤지만 역시나 헛수고였어. 보상금이 얼마라고 했죠? 뒷팽이 물었다. 엄청나다는 것만 알아두게. 정확한 액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편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겐 누구라도 5만 프랑의 수표를 끊어줄 수 있다는 거야. 사실 그 편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서 최근엔 보상금이 2배로 늘어났어. 하지만 3배가 된다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네. 그래요? 뒷팽이 파이프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내 생각엔 국장,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노력을 해보시죠. 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거죠. 에베넷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에베넷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 시시한 건 집어치우게. 그래요. 집어치울 때 치우더라도 얘기는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떤 구두쇠가 공짜로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 에베넷을 찾아가서 자신이 아닌 어떤 사람의 증세인 것처럼 얘기를 했대요. 그에게는 이런 증세가 있다는데 의사 양반, 당신이라면 어떤 처방을 하겠소? 그랬더니 의사 에베넷이가 이렇게 말했죠.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국장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네. 이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5만 프랑을 줄 용의가 있다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금액만큼 수표를 작성해 주세요. 서명해 주시면 편지를 드리죠. 뒷팽이 서랍을 열고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국장은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는데 마치 번개라도 맞은 사람 같았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꼼짝하지 않고 입을 벌린 채 마치 내 친구를 구멍이라도 낼 듯한 눈빛으로, 때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듯 펜을 집어들고는 몇 번의 멈춤과 공허한 응시 끝에 마침내 5만 프랑짜리 수표를 작성하고 서명해 뒤팽에게 건네주었다. 뒤팽은 수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수첩에 넣고 서랍을 열어 편지 한 통을 꺼내 국장에게 건네주었다.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어보고는 수표에 서명한 직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에서 그대로 뛰어나갔다. 그가 떠난 후 뒤팽은 몇 가지 설명을 해주었다. 파리 경찰의 능력은 뛰어나. 그들은 끈기 있고 기발하고 정교하고 그들의 임무에 필요한 지식도 모두 갖추고 있지. 그러니 국장이 장관의 집을 수색한 방식을 설명했을 때 나는 그가 치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걸 확신했지. 철저히 조사했다고? 그래. 그들의 조사는 최고일 뿐만 아니라 완벽했지. 만약 그 편지가 수색 범위 내에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편지를 찾아냈을 거야. 나는 웃었지만 뒤팽은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조사는 무척 훌륭했지만 그 사건과 그 인물에게는 통하지 않았을 뿐이야. 국장의 조사는 일종의 프로크루스테스식 침대와 같았어.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쇠 침대에 눕혀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작은 사람은 잡아 늘렸던 것처럼 말이야. 국장은 자신의 생각을 이 문제에 강제로 적용했던 거지. 이 문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너무 깊게 파거나 너무 얕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실수를 저질러 학생들의 추리보다 못한 게 돼버린 거지. 내가 아는 8살짜리 꼬마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홀짝 게임을 아주 잘해. 그 게임은 아주 간단한데 한 명이 굿을 몇 개를 손 안에 쥐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맞히는 거야. 추측이 맞다면 상대방은 굿을 하나를 따고 틀리면 하나를 잃는 거지. 내가 말한 그 소녀는 학교의 모든 굿을 땄어. 물론 그에게는 추측의 원칙이 있었지. 그건 상대방을 관찰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 구슬을 손에 쥔 사람이 바보라면 손을 내밀었을 때 짝수개, 호리개라고 물어. 그럼 소녀는 홀이라고 대답하고 그 게임에서 지지만 두 번째 게임에선 이기는데 그 이유는 바보가 첫 번째 게임에서 짝수를 냈으니 둘째 판에서는 홀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할 게 뻔했던 거야. 그래서 소녀는 홀을 부르고 이기게 되는 거지. 이제 첫 번째 아이보다 좀 더 똑똑한 아이와 붙으면 이렇게 추론을 한 거야. 이 친구는 첫 번째 게임에서 짝수, 다음 판에서는 홀수를 내는 단순한 게임은 하지 않을 테니 두 번째 게임에서도 짝수를 내겠군. 그러니 그 아이는 짝수를 추측하고 승리를 하는 거지. 친구들은 그저 그 아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추론 방식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건 상대방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거네? 맞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서 계속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보고 답을 들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한지, 사악한지, 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땐 그의 표정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과 비슷해지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라고 대답하더군. 정말 대단하지 않나? 로크푸코, 라브기브, 마키아벨리, campanel라가 주장했던 철학의 근본을 꿰뚫는 거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추론자의 지성과 상대방의 지성을 동일시하려면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로군. 그렇지. 그런데 국장과 그 수하들은 장관의 생각을 잘못 추측하거나 아예 추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수사 방법만 고집한 채 숨겨둔 장소를 수색할 때도 자신들의 방법만 고수한 거지. 물론 경찰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중범죄자들은 자신만의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경찰이 범인보다 더 뛰어날 때가 있지. 그들의 수사 원칙은 변함이 없어. 어떤 특이한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특별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도 자신들의 개케먹은 방식을 확장하거나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예를 들어 이번 D 장관 경우에도 수사 방법을 바꾸기 위해 뭘 했나? 한 거라곤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석구석 뜯어보고 건물 표면까지 분할해서 조사한 것뿐이야. 오랜 업무에 익숙해진 국장은 늘 해오던 대로 수사를 한 것뿐이라고. 모든 사람이 뭔가를 숨길 때는 철저하게 숨긴다고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의자 다리에 구멍을 뚫어 숨기기도 했으니 그것에 의존해서 수사 방향을 정해버린 거지. 일반적으로 은폐를 해야 한다면 공들여 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개는 그렇게 숨기기도 하지. 그러니 똑똑한 사람보다는 인내심 있고 주의 깊은 사람이 물건을 잘 찾아내는 거라고. 또 사건이 중요하고 큰 보상이 걸린 경우 경찰은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편지가 장군의 집에 있었다면 반드시 찾아냈을 거야. 또 다른 이유는 국장은 장군이 시인이니 바보일 거라 추측한 게 실패의 원인이 됐을 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시인이 맞아? 내가 알기론 그의 형제들이 유명한 문인이라고 하던데. 게다가 D 장관은 미적분에 관한 글을 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수학자이지 시인은 아닐 거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시인이자 수학자야. 그러니 그는 추리 능력이 뛰어났겠지. 단순히 수학자이기만 했다면 추리를 할 수 없었을 테고 국장은 편지를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자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무시하는군.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수학자의 추리를 무시하다니. 그러자 디팽은 작가 샹포르의 말을 인용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관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자네 말대로 수학자들은 대중적인 오류를 진리로 공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무리 진리로 포장하려 해도 오류는 오류일 뿐이야. 예를 들면 그들은 분석이라는 용어를 대수학에 은근슬쩍 끼워 넣었지만 그건 프랑스 수학자들의 특별한 속임수에 불과해. 이런, 파리 대수학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군. 좋아, 설명이나 계속해봐. 그러니까 내 말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것 외에 다른 형태의 추론은 그 유용성과 가치가 없다는 거야. 특히 수학적 연구에 이의를 제기하네. 수학은 형태와 양의 과학이며 수학적 추론은 형태와 양을 관찰하는 것뿐이야. 가장 큰 오류는 순수 대수학이라고 불리는 진리조차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진리라고 가정하는 데 있지. 그리고 이 오류는 너무나 심각해서 이 오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조차 당혹스러울 정도네.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 D 장관이 수학자에 지나지 않았다면 국장은 나에게 이 수표를 써줄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웃어 보였다. 나는 그가 수학자이자 시인이란 걸 알고 있었고 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그의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웠어. 나는 그가 아첨꾼이자 대담한 음모를 꾸미는데도 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니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수사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고 그의 예상은 현실이 됐지. 그는 자신의 집이 비밀리에 수색당할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밤에 자주 집을 비운 것도 경찰에게 철저하게 수색의 기회를 주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을 거야. 다시 말해 경찰에게 자신의 집에는 편지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어. 실제로 경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말이야. D 장관은 경찰의 오래된 수사 방법을 알고 있었을 테니
그들이 찾아낼 만한 방법으로 편지를 숨기진 않았을 거야. 아무리 외진 구석에 숨긴다 하더라도 경찰에겐 잘 보이는 진열장에 넣어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가 모르지 않았을 테니까. 난 장관이 의도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내가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수수께끼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 거 기억하나? 물론이지. 그때 국장이 얼마나 배꼽 빠지게 웃었던지.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은유나 비유를 통해 주장을 강화하기도 하고 글을 꾸미기도 하지. 예를 들어 관성의 원리는 물리학에서 적용된 것 같지만 형이사학에서도 통하거든. 물리학에서 큰 물체는 작은 물체보다 더 어렵게 움직이지만 일단 움직이고 나면 운동량은 어려움에 비례한다네. 형이사학의 경우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많이 망설이지만 시작을 하면 꾸준히 진행하지. 자네 거리의 간판 중 어떤 것이 가장 눈길을 끄는지 아나?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걸. 지도를 펼쳐놓고 하는 퍼즐 게임이 있어. 지도를 보고 지명을 찾는 게임이지. 한 사람이 도시나 강의 이름을 말하면 상대방은 복잡한 지도에서 그 도시를 찾아내는 거야. 게임 초보자는 보통 작은 글자로 쓰인 지명을 골라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숙련자는 반대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큰 글자로 쓰인 단어를 선택하지. 왜냐면 너무 큰 글자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거리의 간판도 너무 크게 써놓으면 잘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런데 국장은 너무나 똑똑했던 건지 어리석었던 건지 그 점을 간과했어. 뒤 장관은 편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지만 국장은 그런 곳에 보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뒤 장관은 대담하고 기발한 사람일세. 따라서 편지를 필요할 때 사용하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두었을 테지만 경찰의 수색 범위 내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건 국장 덕분에 확신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장관이 편지를 숨기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난 녹색 안경을 준비해 장관의 집으로 갔어. 그는 집에 있었는데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지.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니까. 난 눈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안경을 쓴 채 그의 얘기를 듣는 척 하면서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 그가 앉아있는 큰 책상을 눈여겨봤는데 악기 한두 개와 몇 권의 책, 잡다한 편지와 기타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 하지만 특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던 중에 벽난로 중앙 바로 아래 놓여있는 노쇠 손잡이에 낡은 파란색 리본이 매달려 있는 서너 개의 칸이 있는 편지꽂이가 있더군. 명함 몇 개와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편지는 많이 더러워졌고 구겨져 있었어. 마치 쓸모없어져 완전히 찢어버리려 하다가 그대로 둔 것처럼 말이야. 그 편지는 검은색 굵은 글자로 D 장관의 첫 글자가 찍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D에게라고 쓰여 있었네. 마치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경멸하듯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어. 난 그 편지를 힐끗 보고 나서 곧 그것이 내가 찾던 편지라는 걸 알아차렸네. 확실히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국장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준 편지 모양과는 달랐지. 그 편지는 검은색의 굵은 글씨로 D 장관의 첫 글자가 쓰여 있었지만 국장이 찾고 있던 편지에는 작고 붉은 글씨로 S 공작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으니 국장의 설명과 일치하는 거라곤 크기뿐이었어. 두 편지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 하지만 지나치게 더럽고 찢어진 편지라니 D 장관과는 어울리지 않았어.
그건 보는 사람이 그 편지가 무가치하다고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던 거야. 게다가 그 편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으니 내 예상과도 맞아떨어졌네. 뭐랄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의심을 확증하는 셈이었던 거지. 난 가능한 시간을 오래 끌기 위해서 장관이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내 신경은 온통 편지에 꽂혀 있었네. 게다가 풀리지 않았던 사소한 의심을 말끔히 잠재울 수 있는 사실을 발견했지. 편지는 필요 이상으로 달아 있었는데 한 차례 접혀있던 부분을 반대로 접어서 누른 자국이 분명했어. 흔히 편지 봉투를 재사용할 때처럼 편지를 뒤집어 방향을 바꾸고 이름을 쓴 거야. 이 발견으로 모든 게 확실해졌고 난 탁자 위에 금색 담배 상자를 올려놓은 채 디 장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그 집을 나왔네. 다음 날 아침 난 담배 상자를 찾으러 간 것처럼 장관을 만나 전날 대화 주제를 이어갔어.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 창문 바로 아래서 총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겁에 질린 군중들이 비명과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장군은 창문으로 달려가 창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 그 사이에 나는 편지꽂이로 달려가 편지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준비해간 가짜 편지를 넣어두었네. 소총을 든 한 남자가 여성과 아이들 사이에서 총을 발사했는데 다행히 총알은 없어서 그는 미추광이 취급을 받으며 풀려났다네. 그가 사라지자 장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미 그땐 나도 창가에 쓱 서 있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어. 아, 그 미친놈은 내가 고용한 알바였네. 그런데 왜 편지를 바꿔치게 한 거야? 그냥 들고 나오지. 장군은 대담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의 집에는 충성스런 하인들이 있지. 만약 내가 자네가 말한 대로 무리한 시도를 했다면 파리의 선량한 시민들은 더 이상 내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됐을 거라고. 하지만 가짜 편지를 놓아둔 건 다른 목적이 있었어. 자네도 내 정치적 성향을 잘 알지 않나. 이번 사건에서 나는 부인의 편에 선 거야. 18개월 동안 장군은 그녀를 흔들었지만 이제 그녀가 장관을 제압할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장관은 편지가 사라진 것도 모르고 그녀를 압박하려 하다가 자신의 정치적 파멸을 자초하게 될 거야. 그의 몰락은 그 어떤 것보다 급작스럽지 못할걸? 가수 카탈라니가 그랬듯이 모든 등반은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쉬우니까. 추락하는 디 장관에 대해서는 동정심이나 연민은 없네. 그는 끔찍한 괴물이자 파렴치한 천재일 뿐이니까. 하지만 국장이 어떤 고위 인사라고 부르는 그녀에게 쫓겨나 편지꽂이에 넣어둔 편지를 열어보게 된다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지긴 하네. 특별한 내용이라도 적어놓았나? 빈 종이를 넣어두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건 너무 모욕적이지 않나. 언젠가 비엔나에서 그가 내게 못되게 행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난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었지. 그래서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할 것 같아서 단서를 남겨두었네. 그는 내 필체를 잘 알고 있으니 서명은 필요 없고 종이 한가운데 이렇게 써두었네. 그렇게 사악한 계략은 아트레가 아닌 테이스트에게 어울릴지언정. 희곡 아트레에 나오는 구절인데 동생 티에스테스가 형 아트레우스의 왕자를 빼앗고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결국 자신의 책략으로 파멸한다는 내용이라네.